안녕하세요. 문희로 기자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처럼 주가는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 편하시라고 여의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은둔 고수 두 분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1999년도에 증권사 입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그냥 개별 주식 몰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플러들 분들 같은 이제 스마트 개미들께서 아주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원래 이제 미대생들이 이제 그 스케치북에 여러 가지 작품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작품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그 중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개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세계에서 제일 잘 짜는 곳이 그 브리지워터라는 곳이죠. 레이 달리오라고 그 캐시 스트레시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시사철 돈을 잃지 않는 올 웨더 전략으로 유명한데 채권과 주식, 원자재, 금 등을 이렇게 나눠서 그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금값이 오르면서 이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 전략은 더 좋겠는데요. 이게 저희 끝나고 금 주죠. 골드바 주죠. 네, 끝까지 남아 계셔서 꼭 골드바 타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레이 달리오는 올웨더 전략으로 그 2022년 상반기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뒀는데 혹시 레이 달리오 작년 상반기 기준 수익률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거 포켓몬 수첩인데 17,000원입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갖고 아까 가셨나? 아까 애기랑 같이 혹시 아시는 분? 수익률이 예. 제가 틀리면 30 플러스 2가 뭘까 이렇게 물어볼래요. 축하드리면 32%고요. 이 올웨더 전략도 결국에는 금이 많은 게 아니라 주식이 많습니다. 주식이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을 늘리는 데는 결국 주식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야 할까요? 우리 황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직업이 이제 저는 현직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항상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이제 했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레이 달리오 말씀하셔서 이제 그 들었던 생각이지만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은 다 개인들마다 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도 분명히 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게 예를 뭐 서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버는 돈을 이제 적금에 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좀 불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두 개를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주식의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내 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은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할 게 아닌 이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줬죠. 그러면 이게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일부 하거나 하는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뭐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짠다. 예를 들어서 집이 뭐 서울 집값이 10억이라고 친다 그러면 내가 한 1억 정도를 돈을 모아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11억짜리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1억을 아까 말씀 주셨던 올레도 포트폴리오로 짠다라고 해서 뭐 작년처럼 수익률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잡아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돈을 버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지키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 포트폴리오가 다 맞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주식만 가지고 그 1억만 가지고 그게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키는 포트폴리오로 갈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났고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부동산까지 포함을 안 하고 주식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1억 넣었던 주식이 6천만 원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밤에 참 안 오죠. 밤에 잘 안 옵니다. 근데 부동산도 물론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일단은 코어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을 가지고도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마음이 조금 낫죠.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를 조금 넓히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한테 맞는 그러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다소 조금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주식, 채권, 금 그리고 개인들의 입장에서 저도 많은 고객들을 만나지만은 들어볼 때 뭐 원자재, 채권, 그다음에 주식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세세히 발라가지고 이거를 나는 이때는 이걸 사고 저 때는 저걸 사고 개인들이 그것까지 따라가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본인의 이제 주특기를 좀 마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조금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 물론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도 계세요. 뭐 테슬라 3배짜리에 몰빵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공격적으로 1년에 뭐 나는 5% 내겠다, 6% 내겠다 이 정도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시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레이 달리오의 그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꼭 맞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정말 미국 사람들이 30년 동안 일하면서 퇴직연금을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아주 오랫동안 운용을 할 때 쓰는 그 방법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배 의원님.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그 주식 전략 팀장하고 있고요. 올해 17년차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제 좀 사이클 한 2번 정도 보니까 좀 시장이 잘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짠 것 같다고도 한 3개월 지나면 막 시장 망가져 있으면 주식 망가져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 할 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방금 황 본부장님 좀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좀 첨언을 하면은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트폴리오는 고민거리가 쌓여 있으면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면 참 좋은데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떤 때 내가 이자보다 좀 더 벌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또 막상 들어가 보면은 수익을 한 2배는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사별로 혹은 계좌별로 좀 구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증권사 지점 방문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좀 이자만 내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공격적인 거를 제안하는 PB도 있고 아니면 난 공격적인 걸 하고 싶었는데 저 NH로 오니까 좀 이게 좀 안정적으로 하자고 하고 증권사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증권사에서는 이자 플러스 알파 저쪽 증권사에는 좀 공격적인 거 이렇게 나누시면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하시고요. 다니기 귀찮으시다? 그럼 계좌별은 꼭 나누세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안 흔들려야지 여러분들께서 돈을 법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명백한 항복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연간 전망을 내고 지금은 주식할 때다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얘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미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하세요. 고객분들 만나도 작년 12월에 전자 사두세요? 안 삽니다. 이미 항복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볼까요? 워렌 버핏은 언제부터 살까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 훌륭하십니다. 방금 저 답변해 주신 체크 난방을 입으신 저희 구독자분께서 공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분께서는요, 작년 1분기부터 주식 산 거 잘 아시죠? 왜 샀냐면요, 돈이 많으니까 일찍 살 수 있습니다. 여유가 많습니다. 연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언제 사야 될까요? 우린 그분만큼 돈이 없습니다. 아직은 좋습니다. 절만 깨질 때 제가 사자고 많이 얘기해 주. 역시 앞에 분들이 우등생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절망할 때 사자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간으로 계속 세미나 될 때 올해 안 좋습니다. 2022년에 안 좋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절망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절망부터 희망까지 네 가지의 감정이 있거든요. 저 때 나눠서 지수만 사더라도요, 우리는 무릎 아래가 아니고 발목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하시죠. 왜 못할까요? 사면 빠지고 사면 빠지고 사면 빠지는 게 최소 4개월은 갑니다.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선 못하세요. 제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이셨고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신데 이걸 사기 시작하셨거든요. 11월부터. 그런데 12월 중순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며칠 전에 저한테 PB분을 통해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 사도 될까요? 얼마나 또 이렇게 민망하셨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절망이 언제 올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망이 오는 거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국내 주식에서는 언제 오냐면요, 일주일 내내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일단 절망 한번 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여름 코스닥 혹시 투자 안 하셨었나요? 눈을 뜨면은 막 하한가 가 있고, 혹시 그 신용 쓰신 분들 반대 매매 연락 오고, 또 돈 빌려다 갚아놓고, 이래도 반대 매매가 계속 나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해외 주식 어떻게 될까요? 해외 주식은요, 되게 재밌는 매매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매매가 있어요. 100만 분의 1초마다 매매가 나옵니다. 그게 갑자기 터져요. 왜?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게 지난 여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포는 어떻게 되냐? 지난 여름에 한번 하락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가을 때 다시 한번 더 빠집니다.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전저점이 깨버리면요, 그때 공포와 패닉에 막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휩싸여서 어떻게 되죠? 절대 주식 계좌를 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할 때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세미나에 가면요, 누구보다 먼저 말씀드려요. 어떤 내용보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작년보다 올해가 좋습니다. 경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나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뭐 올해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일 때는 내년 초가 조금 더 힘들겠죠. 경기 선행, 동행, 후행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계좌는 어디서 온다? 증권사에 가서 방문하셨을 때 언제가 제일 붐비셨나요? 그 경기 국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흥분하고 스릴에 계좌가 터집니다. 엄청 계좌가 많아요. 옆집 누구는 10억 벌었다. 코인은 더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코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분들이 코인 했다가 아마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 때 남들이 벌었다니까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돈 벌 것 같은 흥분이 일어납니다. 계좌를 썰어져 돈을 넣죠.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20%하고 3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불안합니다. 건전한 조정일 것이야. 나는 펀더멘털 투자자야. 나는 현명한 투자자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한번 내가 샀던 가격에서 10% 이상 빠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30%가 빠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절망하면서 계좌를 이렇게 닫습니다. 노트북 딱 닫지 않으셨나요? 이거 안 열지 않으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이렇게 내비 말 안 듣고 확 꺾었다가 더 막히는 경우 한번 경험 안 하셨나요? 이런 경우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요 무릎 아래 빨간 선이 이제 무릎인데 무릎에서 그 발목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주식을 안 사시면요, 여러분들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손실 난 거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감정을 좀 눌러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두 번째 포트폴리오 원칙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화면 한번 넘어가, 그 전 화면입니다. 여러분 요 네 글자 알파벳만 있으면 주식, 금, 코인, NFT, 미술 혹은 아파트, 부동산까지요, 저는 최소한 반토막은 안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반토막이 안 나면요, 주식으로 돈 벌 게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공격적이 되는데요, 이 TCSI 원칙만 놓치지 않으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뭐 대학도 가고 아니면은 지도자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신입사원이나 여러 강의를 가는데 이거부터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알면은 투자하실 때 정말 이 절망의 감정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T는 트렌드, 추세고요. C는 사이클, 순환입니다. 추세와 사이클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제가 잠시 말씀을 뒤에 드릴 거고요. S는 seasonality, I는 irregularity라고 우발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추세 다 아시잖아요. 차트만 보면 쫙 우상향하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T와 C입니다. 우상향하는 추세 속에서 매매하시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C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 고수가 어디서 나오냐? 아파트 매매 잘하시는 분 어디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금 투자 잘하시는 분 어디서 나오느냐? 트렌드가 우상향하고 사이클, 업 사이클을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트렌드만 잘 보면요, 업사이클에서 실패하시더라도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휘둘린다? 바로 S와 I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를 하러 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주말에 이 추운데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매매하게 되다 보면 저 돋보기 안에 이레귤러리티가 보이시나요? 저 우발성이거든요. 이게 막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 2006년에 이제 증권사에 첫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북에서 미사를 한번 쓰면 시장 한번 팍팍 빠졌습니다. 요즘은 눈 깜짝도 안 하지만 그런 게 저런 거예요. 막 CEO가 사고 쳤다 그럼 한번 밀리고. 근데 저 때 잠깐의 매매는 되지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건 just 트레이딩일 뿐입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건 버리셔도 되세요. 근데 대부분 뭐 차트 책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게 되면 저런 얘기만 합니다. 신경만 많이 쓰고요, 괴로워지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포트폴리오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즈널리티가 있습니다. 뭐 밑에 뭐 짧게 돼 있는데요, 계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품 투자 한번 해보셨나요? 아모레퍼시픽 하신 분 없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손을 잘 안 드. 앞에 역시 코스맥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런 답변은 저희 강연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자연스럽지만 저희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성이 있는데요,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거 써보셨죠? 설화수 거 써보시고 헤라 것도 써보셨는데 1, 2, 3, 4분기 중에 언제 화장품 기업이 제일 이익이 좋을까요? 여름 답변? 아무 답변이나. 계절은 4개밖에 없습니다. 사지선답니다. 봄? 여러분 봄이 정답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1, 2, 3, 4. 왜 그러죠? 계절 바뀌고 연 바뀌면은 화장품 케이스 바꾸고 모델 바꾸고 가격 올립니다. 그리고 2분기 어떻게 하죠? 20% 할인하고 3분기에 2+1하고 4분기에 1+1에서 다 밀어내고 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노션하고 제일기획 혹시 매매해 보셨나요? 광고기 혹은 게임주. 여기 계시는 그 아드님 데리고 계시면 그놈의 게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언제 하죠 게임을? 제일 많이 24시간 하는데요. 제 아들도 그게 놓지 않는데 있잖아요, 계절마다. 방학 때 얘네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다? N자로 움직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방학 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게임을 내놓죠. 광고는 여름에 뭐 있죠?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습니다. 4분기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후원한다? 삼성하고 현대차가 후원하니까 나잖아요. 편의점은 언제 가졌죠? GS25 투자해 보셨잖아요. 언제 가졌죠? 이거 탁 더울 때, 여름에 맥주 매출이 쫙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입니다. 여러분 계절성은요 어디서는 많이 나오죠? B2C.
개인 고객한테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인구 통계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또 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저 우상향하고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트렌드가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상향한 거는 저기 초록색 보이실까요? higher high라고 돼 있는데 고점에 물려도 팔게 줍니다. 제가 2017년, 18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백의원님, 애플이 신고가를 계속 냈는데 사도 될까요? 우상향 추세가 있을 때는요, 충분히 팔게를 줍니다. 고점에 물려도 조금 조정은 받지만 다음에 팔기를 분명히 주거든요. 반면에 횡보하는 추세를 보시면요, 어떻게 된다? 기가 막히게 저점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우하향입니다. 왜 그렇죠?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샀는데 어떻게 된다? 팔게를 주지 않는다.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사더라도요, 로어 하이가 나오더라도 금방 빠집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중소기업만 그런 거 아닙니까? 소형주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에서도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삼성 엔지니어링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삼성그룹인데 저희는 이제 세클 그랬거든요. 그 줄임말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블라블라 해서 세클이 됐었는데 그게 17만 원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만 원이 빠지자 사람들이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까 사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점에서 샀죠. 그리고 12만 원 갔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5, 6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도 삼성인데, 그래도 중동에서 수주 받았다는데, 근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였던 게 뒤늦게 드러났었죠. 그렇게 어떻게 됐다? 여러분, 결국엔 만 원이 깨지고요, 7,790원까지 갑니다. 17만 1,500원짜리가 대형주가, 대형 계열사가. 여러분, 국내 주식을 사시건요, 특히 해외 주식을 사실 때는 저 트렌드가 무너지지 않는 걸 사셔야 되고요. 트렌드가 무너졌다, 그때는 과감하게 포트에서 빼셔야 마음 편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 편한 투자를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에 대한 얘기는 이따 드리겠지만 이 우리만의 잣대를 잘 잡고 계시면은 충분히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시경제부터 쭉 들으셨을 텐데 지금 경기 침체, 우리 연사분들이 이제 좀 경기 침체 중일 수도 있고 곧 와서 더 무너질 수도 있는데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때인지 백 의원님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좀 더 지겨우시겠지만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취직이 이렇게 안 되고 미국에는 벌써 빅테크 기업만 8만 명 넘게 감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작년 연말부터 사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기는 4개 국면을 이어갑니다. 아마 첫 번째 세션이 경제였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뭐 김영익 박사님도 오시고 백 의원님도 오셔서 얘기를 드렸는데 되게 단순하죠. 경기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둔화해서 이제 침체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침체가 언제 있었죠? 제일 최근에 침체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역시 훌륭하십니다. 2020년 3월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롬바르디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차에서 막 수십 명이 뛰어나와서 막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전 세계 경기는 이제 거꾸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었죠? 회복을 넘어가니까 정부가 돈을 썼고요. 정책을 내놨었고요. 우리 지갑에 돈을 직접 넣어주다 보니까 갑자기 살아납니다. 이때 어떻게 됐었죠? 눈 감고 주식 사도 다 올라갑니다. 이때 뭐가 유행했었죠? 혹시 ARKK 주식 사신 분 있으세요? ETF? 그러고 캐시우드 언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돈 못 버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들 다 날아갑니다. 왜? 침체 때 망할 것 같은 기업이 살아나니까 주가가 더 튑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식을 언제 사죠? 보통 성장 국면에 삽니다. 성장 국면에는 보시면 21년 2분기부터 이어졌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처음 진입하는 주식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나는 안전하게 대형주로 사겠어. 그래서 삼성전자를 8만 원 내지 9만 원에 다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때는 물가와 금리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뭐죠, 여러분? 금리가 뭐죠? 돈의 흐름을 막는 댐이거든요. 이 댐이 높아질수록 투자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식하기 제일 좋은 때가요, 회복에서 성장 갈 때까지 가져가 있는데 돈을 언제 들어가야 된다? 보통 돈을 빼는 건 성장에서 둔화에 바뀔 때 빼셔야 돼요. 요 네모칸 친 게 있잖아요. 점선 네모칸이 경기 수축 국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왼쪽에 두 개가 경기 확장 국면인데, 확장에서 수축으로 넘어갈 때가 돈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마찰 비용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게 둔화에서 침체 넘어가면서 모아가면서 침체에서 포지션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 때 손실이 났으면 그때 회복해야 되고요. 돈을 벌려면 저때 벌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또 계좌가 터지는 건 저때 터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가 아닌데 저걸 판별하는 제가 좀 재밌는 휴먼 인덱스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점도 많이 가시죠. 저는 이제 여의도에는 영풍문고가 있어서 자주 가고, 전 집이 잠실인데 교보문고를 자주 가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냥 놀러 가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서점 가면. 그래서 경제 코너에 가시거나 재테크 코너 가시면은 성장 때 많이 평대, 이렇게 납작한데 이게 보이는 데를 평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보이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식에서도 차트 책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성장되면요, 주가가 이미 올라가서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해하려고 그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성장 국면에 저희는 수익 난 걸 파셔야 됩니다. 와, 좋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경기는 좋다고만 나오니까.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성장일 때 둔화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여기 계신 그 구독자분들의 연령대에서는 그래 조금 보실 것 같은데, 6시에 나오는 TV 채널 혹시 보시나요? 그 공중파에 생생정보통 6시 내 고향 특종 뭐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초등학생 주식 천재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등장했고요, 2007년에도 등장했고요, 2011년도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꼬마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이제 늘 오동통한 한 고학년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저는 추석 때 용돈을 받아서, 설 때 용돈을 받아서 애플을 샀더니 20-30%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리포터가 물어보죠. 장래의 꿈이 뭡니까? 저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 다루는데, 특히 공중파에서 다루는데, 가족과 미담과 여행지를 보여주는 채널에서 그게 아이른에서여서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성장 국면의 끄트머리에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역발상의 개념, 아까 투자 심리 보셨죠?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은 침체로 가기 전이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안 보셨나요? 하이닉스 적자 나온다 얘기 나오고, 한국 경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 잘 안 뽑습니다. 고용도. 이 고용을 줄인다는 건 진짜 기업이 이 코스트 리덕션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투자 심리선에서도 경기 국면의 4개 국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뭐 첨언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할 걸 이제 리스크 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리스크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구간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리스크 온 구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뭐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주식 그 리스크 오프 구간은 언제냐, 막 이제 이렇게 사실 아규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을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제 11월 달, 그다음 이제 12월 초까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IB에서 이제 올해 전망을 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쏟아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뭐 진짜 올해죠. 올해 정말 큰 일이 날 것처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켜줬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는 어땠느냐? 그때 이제 2022년 주가 시작할 때가 4,800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S&P 500 기준으로. 뭐 지금 이제 4,000 조금 넘었으니까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거의 한 20%가 넘게 빠졌는데, 근데 전부 다 뭐 5,000 간다, 5,400까지도 있었어요. S&P 500 5,400 간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변도였어요. 그럼 올해도 사실은 일변도였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모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백의원이나 제가 받는 연봉의 한 15배 정도는 벌어요.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표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전망을 내놨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침체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조금 얘기를 하면 약간 뭐 이제 마일드 리세션 뭐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항상 한쪽 쏠림이 있을 때는 그 쏠림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지껏 이제 저도 시장에서 오래 있어서 봤던 진리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은행주 실적도 다 나왔는데, 은행주에 나올 때 가장 사실 이렇게 힘들 때 나올 때 가장 높게 봐야 되는 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엄청 많이 쌓았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악가지가 나도 은행이 무너지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계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 미리미리 사람들 다 정리했어요. 그다음 투자할 거 다 보류했거든요. 현금 다 쥐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기업들은 이미 다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를 맞이했다라고 봤을 때 뭐 실적이 나빠지는 거야. 뭐 또 미국 기업들은 다 이미 그 본인들 다 포캐스트에 다 낮춰서 이미 반영을 또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안 한다, 이미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좀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다행히 이제 1월달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지엽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회사의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익자들의 관계와는 아주 무관하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1월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오를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까지 봤을 때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2, 3월 달에 조금 힘든 구간은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스크 온이라는 그 어떤 기조는 유지는 하지만 지금 못 따라가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2, 3월 달에 좀 그때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사실은 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산 주식은 지금 팔지 않고 우량주라는 그 전제하에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고 예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유가가 빠지면 반드시 주식을 거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펀더멘탈 무너질 때는 주식도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아까 이제 코로나 때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때 침체기였죠. 코로나 때 침체기였고, 사실은 2019년도 말서부터 금리는 역전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2020년 초에는 침체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주가가 그렇게 한 번에 박살이 났냐? 3월 달에 주식이 무너졌죠. 코로나가 터진 거는 1월 달이었고 2월 달 때도 잘 버텼어요. 3월 초까지도 잘 버텼습니다. 언제 무너졌냐? 3월 6일 날 러시아까지 포함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유가를 이제 주변국들한테 우리 얼마에 팔 거야라는 걸 이제 보통 OS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금요일 날 저녁에 엄청 낮춰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 가격이 확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되면서 주식이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죠. 그때 뭐 미국 주식의 선물이 하한가를 갔을 정도니까. 유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시장의 수요가 아주 급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가 내에는
투기 수요도 들어 있어요. 유가를 판단하는데 공급자 수요, 아니 공급자 공급 물량, 그다음에 수요 물량, 그다음에 또 이제 계산하는 게 투기 물량을 예상을 하는데 그 투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원자재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보력이 빠릅니다. 그 사람들은 OSP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를 그냥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냥 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결국에는 4월달 마이너스까지 갔죠. 주식은 더 힘들어졌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가 온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명심해 두셔야 될 게 유가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금융 상품이 환매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융기업이나 아니면 유명한 기업이 부도가 난다거나라고 하면 하루 이틀은 주식이 버텨요. 리먼도 무너졌을 때 이틀 버텼어요, 시장이. 그 이틀 동안 파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 주식이 마이너스 15%건 마이너스 10%건 마이너스 20%건 관계없이 다 던지셔야 돼요. 그때는. 아니면 현금이 있으시면은 해지를 하시거나 뭐 숏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인버스 ETF 같은 걸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 애플은 죽을 때까지도 팔기 싫어라고 하더라도 계좌에 현금이 10에서 15% 정도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버스를 사셔가지고 시장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주식은 안 팔고 버틸 수가 있으니까 맘 편한 포트폴리오 이제 그거죠. 2008년을 보여드린 거는 가장 극적으로 보여드린 것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면 중간에 음영선으로 된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죠. 그리고 제가 유가 급락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선이 떨어집니다. 145불에서 90달러까지 떨어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아요. 저 정도 빠지면은 진짜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음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게 뭐냐면 저거는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입니다.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가 상상외로 치솟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유가가 어저께는 좀 빠지기는 했죠. 어저께는 좀 빠지긴 했는데 70불 이상에서 놀고 80불, 올해 아마 90불까지도 갈 거예요. 유가가 100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시 문을 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갑자기 60불대로 주저앉는다 며칠 만에. 근데 주식이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해지를 하시거나.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씀을 사실을 드릴 거는 아니고 혹시라도 올해 주식 투자를 꾸준히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시되 유가가 빠지면 그때는 꼭 한번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 그래프를 봤는데 저 2008년을 안 보고 그냥 봤을 때는 요즘 그래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가랑 지금 S&P 500이면 이제 미국 우량주 묶음인데 되게 유가랑 이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하고 중국이 이제 최대 유가 소비처니까 그러면 당분간 유가가 안 빠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빠지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제 뭐 원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은 중동이 거의 지배를 했었던 시장이었어요. 유가라는 시장 자체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도 9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미국의 금융시장은 박살이 났지만 미국은 마지막 혁신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셰일 오일 생산을 매스 프로덕션이라죠. 양산을 하는 시기가 2008년도 9월에서 11월 달이에요.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묻혔지만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이자 에너지 강국, 그 다음에 중동으로부터 에너지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완전히는 아니죠. 절반 이상 뺏어오는 시기가 사실은 금융위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 시대 때 사실은 묻히기는 했고 지금 그러면 미국 상황에서 본인들이 셰일오일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가장 큰 수혜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죠. 왜냐하면 뭐 천연가스 사실은 러시아에서 다 받아다 쓰던 유럽이 결국 이제 미국 거 받아다 쓰는 거잖아요. 기름 시장은 이미 2008년도 10년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점유율 다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거 원래 이제 카타르 거 좀 갖다 쓰나 싶었는데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다 가지고 왔죠.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에너지 지배력까지 어느 정도 다 가져간 거죠. 사우디가 뿔난 이유가 있어요. 왜 뿔났냐면 예전에 페트로달러 만들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 달러 오펙에서 써줄게. 닉슨이 금태환 정지 선언하고 나서 아무도 사실은 달러 안 쓰려고 할 때 키신저가 그때 헨리 키신저라는 아주 진짜 외교 천재가 중동에 가가지고 오펙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니네 해주면은 우리가 뭘 해주냐? 너희들의 국방을 만들어줄게. 국방을 지켜줄게. 라고 해서 항공모함은 항상 떠 있잖아요. 사우디 앞바다에.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깼죠. 그 협정을 깨버린 겁니다. 협정을 깼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뿔나죠. 뭐 오만 사실은 그 주변 강국들이 다 이제 사우디를 이렇게 쳐다보고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드 들어와 있잖아요. S400이라는 이제 미국의 사드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거 바로 사우디 위에까지 갖다 놨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왜? 미군이 빠졌으니까. 이제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인제 와가지고 뭐 기름 부족하다고 좀 생산을 더 해달래?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니까 수요를 낮춘 거예요. 일부러 금리 세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긴축하게 만들고 기름 덜 쓰게 만들고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지금 낮춰진 상황이고 공급은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미국 에너지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포함해서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중장기 투자를 위한 업종 및 종목을 우리 황 본부장님 계속 이어서. 네. 사실은 에너지주가 좋죠. 에너지주 좋습니다. 에너지주 좋고요. 왜냐하면 에너지주는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많이 나와요. 배당도 많이 나오고 뭐 지금 엑손이나 쉐브론이나 사실은 뭐 쉐브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도 지금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놔서 바이든 대통령도 경고했죠. 니네 자사주 매입할 돈 있으면은 유가를 조금 내려야지 뭐 하는지 말 안 듣죠. 2020년도에 뭐 그러면 그렇게 말 들었습니까? 도와줬어요? 유가 그렇게 빠졌을 때 미국 정부에서 에너지 기업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 카르텔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다 빠지는데 에너지 기업들만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에너지 기업들의 EPS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자본 차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조금 약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뭐 배당을 받으러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에너지 주식을 본인 그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비중 있는 종목으로 올려가지고 주포를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고 싶으시면은 뭐 엑선이나 아니면 쉐브론 같은 주식을 사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저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성악개미들 이렇게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탁 결제원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에너지 주식이 1등부터 50이 있고 물론 1등은 테슬라입니다. 1등부터 50이 있고 단 한 주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셨던 이제 타이밍을 보면 2020년도부터 사실은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을 배우셨던 분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백유원이나 저나 이제 금융위기 이전서부터 사실은 했기는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서 접하시는 분들은 다 지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10년 동안에 성장기만 사실은 접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김영익 교수님처럼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은 이제 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접하시는 정보는 지난 10년의 좋은 시절의 정보만 접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을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아니면은 아주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받아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기관에 어떤 오더를 받냐면 뭐 네가 하는 것도 좋은데 해외에 좋은 매니저가 있으면 걔한테 좀 대신 맡겨줄래? 라는 그런 리퀘스트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매니저들을 저희가 찾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매니저들을 해외를 찾으러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에너지주 같은 그다음에 뭐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밸류 주식인데 지난 10년 동안 밸류 주식 매니저들이 다 사실은 죽은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을
자신 있게 추천하고 나는 이거 담아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김이 센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까지도 그 정보가 많이 가지를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부터 추천. 잘하셨은 거죠. 수익률이 나름 굉장히 좋으세요. 문희로 기자님 엠플러스에 쓰시는 글 잘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든지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주니어 매니저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엄청 잃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표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운영을 많이 하는 캐피탈 그룹이라는 데서 만든 차트입니다. 만든 차트인데 지금같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시절에 그분들은 사실은 1970년대부터 50년 된 펀드를 가지고 그 펀드를 거의 한 200조 정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모든 사이클들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아주 유사한 시기 때 어떤 업종들이 좋았는지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높고 변동성이 높고 이제 이랬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고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면은 제약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있고 미디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재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저 업종들은 지금 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금리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금리 수준 뭐 옛날의 금리 수준이 아니더라도 한 3% 정도까지 금리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잘 버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 기업들은 꼭 주요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좀 크게 포진해서 좀 가져가셔야 될 건데 지금 작년에 좀 괜찮았던 게 제약이랑 에너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에너지가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도 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을 지금 담으시는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1:2 정도는 좀 담으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로 놓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담으실 만하죠. 예, 담으실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요즘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이번 한 달 분위기 되게 좋았죠.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만들어낸 이유로 이상하게도 반도체 주가가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인텔이 최악의 실적을 내놓고 이제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꼭 들고 가셔야 되는 필수 이제 기업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주가 바닥은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이라고 발표를 할 때가 거의 대부분 주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일부 뭐 다 넣지는 않으시더라도 반도체를 사시기로 했던 그런 어떤 포지션이 있으시면 그거의 일부라도 지금은 조금 담아가시는 게 저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뭐 좋니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제 이쪽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워너브로더스 같은 이제 그런 회사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변동성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이제 미디어 기업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내구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데 이제 저거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종목들 대비해서는 크게 사실은 이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명품 기업들은 한 번쯤 보실 만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참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끝나면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진짜 종목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그 나오는 월간 추천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말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연간을 가져가 볼 만한 것들 전략은 뭐가 있을까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투자 지식 수준이란 게 다 다르세요. 다 같진 않으셔서 올해 좀 마음 편하게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시작한다 혹은 비기너다 생각하실 때는 ETF를 인덱스만 모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지수가 20% 이상 빠지면 그때부터는 지수 인덱스로 ETF로 모아가자라고 합니다. 그게 S&P 500, 코스피 200, 코스닥, 나스닥 이 네 개만 한 달에 그냥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각 그 ETF마다 한 10만 원씩은 그래도 투자해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1년 뒤에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전략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셀러리맨이고 저도 이제 퇴직연금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발상 투자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초 이후에 제가 이제 그 12월 1월에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가장 안 좋았던 걸 사자.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걸 사자. 근데 지금 벌써 그 좀 뜨겁게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1월 달 보니까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여기서도 나왔지만 그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광고나 미디어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디즈니 같은 것도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 또 두 번째로는 IT 종목들 작년에 안 좋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익이 안 좋게 나더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더라도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을 10,000명씩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낮춰졌다가 이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쭉쭉쭉 가지는 않더라도 그 평균 수준은 회복한다. 그래서 저는 IT 업종에 대해서, 테크 업종에 대해서 그게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지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으로 따진다면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업종 단으로도 가실 수가 있으세요. 개별 종목 선택하기 힘드시면은 ETF도 테크에 대한 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저의 두 번째 아이디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구조적 성장이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걸 바로 구조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구조적 성장을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죠. 중장기는 어디까지인가? 중장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중장기는 최소한 경기 국면 2개 정도는 지나가는 게 중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혹은 2년 반 정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들 지수를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사회적으로 그냥 무조건 커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그런 그 헬스케어 업종들 이거는 이제 본부장님은 책을 2권을 쓰셨고요. 저는 이제 책을 1권을 썼는데 제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젊은 노인의 탄생.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70대와 현재 70대는 다르다. 그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해서 한 3, 40년을 조망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헬스케어가 왜 커지는 줄 아시나요? 고령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투자를 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원칙이 그 구조적 성장의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요즘 방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한국이건 미국이건. 되게 재밌는 게 전쟁이 나서가 촉발이 됐지만요.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이 그냥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방비가 멈춰 있었어요.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겪고 이제 정부 부채 한도 때문에 시캐스트라는 걸 발동하면서 정부 돈 쓰지 말자 뭐 이런 걸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국방비가 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국방비 증액이 없었어요. 이제 작년에 그게 끝나니까 국방비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보내주고 비행기 보내주고 또 찍어내서 또 만들면 되니까요. 여기에 한국도 수혜를 입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주 산업이잖아요. 예전에 두산중공업 다 투자해보지 않으셨나요? 수주 산업의 단점? 이게 너무 큽니다. 이게 큰 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할 때는 아마 럭키드가 어떻게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방산 ETF 좋은 거 많거든요. 한국하고 미국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좋은 방법이 저 정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국면,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 그러면은 그 경제 주체 3대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혹시 경제학과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3대 경제 주체. 돈을 벌려면 이 3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뭐 방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아, 훌륭하십니다. 오늘의 우등생 여기 앞에 계신 여성 구독자님께서 계시는데요. 기업하고 가게하고 정부가 있어야지 경제라는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에서 돈을 누가 쓰죠? 정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기업 허리띠 졸라매, 가게 더 졸라매, 그럼 정부밖에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지난 2년 동안 제로 코로나 때문에 한 성에 한 명, 도시 한 명만 나와도 어떻게 했죠? 그냥 싹 다 묶어놨습니다. 돈을 쓸 수도 없고 생산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얘네가 생산을 못하니까 애플 주가도 휘청합니다. 왜? 걔네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유가를 바꾸게 되고요, 럭셔리 제품을 바꾸게 되고요, 아주 이렇게 술값도 바꿀 거예요. 빠이주들 백주 주가들 다시 움직일 거고 한국의 화장품 주가들 인제 움직였지 않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대단하면 GDP의 전체에서 24%가 미국이 GDP 하고요, 중국은 무려 16.1% 정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정말 방향성이 바뀌는, 그래서 제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에는 중국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텐센트 투자하시거나 알리바바 투자하신 분 있으세요? 우시바이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왜 쟤는 정부에 이런 말을 할까? 왜 미국은 이럴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부가 드디어 그들에게 조금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주 가슴 저 밑이 묵혀뒀던 중국의 주식들, 특히 홍콩에 상장됐던 많은 테크주들, 이런 것들이 언더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풀려난 거를 좀 관심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이것도 역발상입니다. 이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알리바바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지금 구독자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기도 한데 좋은 거 다 알겠다. 근데 지금 엄청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아마 우리 구독 앰플러 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황 본부장. 네, 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항생테크가 홍콩 지수죠.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10월 말서부터 지난주까지 인덱스로만 50%가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내 주식은 그렇게 박살이 나는데 50%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은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좀 빨리 움직였죠. 빨리 움직여서 사실은 3대 규제라는 걸 다 풀었습니다. 첫 번째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랫폼. 이 규제 세 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메인으로 가지고 있던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6월 달에 상해 증시가 5,200을 찍죠. 이제 그때까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사실은 들어왔던 자금의 시발점이 어디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동산 기업들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RQF라는 걸 만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디벨로퍼들한테 주식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렇게 많이 뜬 거였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식이 오르고요. 부동산 시장을 풀어주면 주식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항생테크 주식이 50%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거 원래 ELS 같은 데에 걸려 있는 기준선이 만이었어요. 만. 지금 7,50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만 위에서 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룸은 좀 많이 있죠. 근데 단기간에 사실은 좀 급하게 올란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홍콩 투자도 뭐 당연히 사실은 좋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본토에 있는 주식을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본토에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수로 따지면은 CSI 300 이거 다 있어요. 미래에셋도 있고 뭐 코덱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CSI 300 정도가 사실은 조금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창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 50 지수인데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3월달에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전국에 있는 공산당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2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회라고 부르는데 그 양회 때 뭐를 하냐? 작년 10월 달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을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3월 달에 확정을 짓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올 얘기가 이제 제가 사실은 어저께 업로드가 된 것 같은데 중국에 관련된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업로드를 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5개의 이제 분야에 대해서 좀 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5개의 분야를 띄우겠다는 얘기와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커장판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ETF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서 지금 단기간에 좀 돈을 벌 수 있느냐? 올해 그러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을 빼놓지는 않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복구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사실은 좋은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 제가 서두에 드리긴 했지만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공격적으로 짜시는 게 우리나라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정서에 맞지 않겠나라는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사실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다 지금 이제 박살이 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포트폴리오 복구하기라는 시리즈를 제가 엠플러스에 올리기는 했는데 한두 종목에 만약에 물려 계시다. 레버리지 투자하셔가지고 물려 계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딴 데서 조달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돈을 다시 이제 새로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데 한 7개에서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종목들이 다 안 좋다라고 하면 가장 본인께서 보셨을 때 확신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희도 확신이 없는 종목이에요. 백창규 위원 팀 같은 데에서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사랑과 이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외주와 가치주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제도권에 있는 매니저가 커버를 하면은요, 그거는 가치주고요. 그 제도권에 있는 매니저가 커버를 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고 계시면 그건 소외주입니다. 소외주는 이럴 때 과감하게 던지시고 올라가는 대세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수를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식시장을 떠나실 수 없으세요. 마약보다도 더 지독한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담배보다는 훨씬 더 세고요. 뭐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근데 그 중독성이 더 세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7, 80에 클릭하실 때 힘이 없을 때까지 하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셔서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주식 100%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100% 투자하시는 걸 괜찮은데 대부분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주식으로만 따진다라고 봤을 때에는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주식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같은 때에 그 주식을 조금 띄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주식에다가 사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여러분들께서 밈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하루에 뭐 3, 40%씩 왔다 가는 뭐 레버리지나 이런 데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평생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채권 시리즈도 사실은 좀 글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채권을 아셔야 돼요.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야 채권은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채권을 아셔야 돼요. 채권을 아시고 채권을 공부를 하셔야 금리를 아셔야 주식을 제대로 베팅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달에만 가장 많이 제대로 힘들지 않게 번 게 뭐냐면 초장기채예요. TLT라는 미국의 ETF. 아주 손쉽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침체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초장기 기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한 3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해서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5%씩만 3번 벌어도 15%예요. 복리 빼고도. 주식을 왜 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을 다 하시지 말고
일부 종목으로 채권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야 나는 주식이 너무 좋아라고 하시더라도 주식을 하시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주식을 어느 정도는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아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여러 종목을 다 깔아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제도권에서 커버하지 않고 있는 주식은 지금 던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 만한 주식으로 바꾸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를 올해 내에 유지하실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 의원님. 저도 질문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좋은 종목 얘기하고 전략 얘기해도 당장 내 계좌 열어보니까 다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면 이 큰 궤가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했는데 현금 있으시면 좋죠. 그냥 또 사면서 평단가 낮추고 좋은 종목이면 그 뭐 반등해서 팔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칙이 있거든요. 투자하는 건 최대한 고민의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의 개수를 줄여야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폭락했던 시기 혹은 폭등하는 국면에서는 종목이 20종목이 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7개로 줄이세요. 줄이는 방법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주셨고요. 10개가 넘어간다. 5개로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뭘 줄이고 뭘 합쳐야 되느냐? 계좌 열어보면 알지 않으세요? 계좌 열어보면 막 애매할 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근데 시장이 최근처럼 빠졌을 땐 다 마이너스 3, 40%예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0% 같고요. 안 좋은 주식은 마이너스 50%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누가 보더라도 좋은 쪽으로 옮기셔야 반등 국면에서 확실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개 종목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분명히 시장 오른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진 것 같으면 어떻게 그냥 똔똔입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목만 줄이다가 금융 상품은 또 안 줄이세요. 이게 어디 증권사 가면 부탁하고 또 뭐 지점관 부탁해서 펀드 개수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바닥에서 좀 돌아 나올 때 투자 심리가 절망해서 항복으로 갈 때는 좀 이게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면은 그 다음 선택이 되게 쉬워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다음 길이 보이거든요. 종목 개수가 많으면은 길이 안 납니다. 제가 이런 분을 만났었어요. 진짜 그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일단 1,000억이 넘으십니다. 주식만. 근데 종목의 개수가 200개가 넘으세요. 뭐 대기업의 그룹의 부회장까지 여기만 하셨던 분이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이해 잘하시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사시는 거예요. 국내외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알게 되고 한 1년 동안 알게 되면서 종목의 개수를 한 25개까지는 줄여놨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선택하기가 편하고요. 반등할 때 제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줄이는 게 편하고요. 여기 계신 분께서 좀 자기도 좀 성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요즘 또 MBTI라는 게 유행이고 예전엔 혈액형이 유행이었는데 자기 주도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요즘에 증권사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지점 나가셔도 되지만 전화로도 그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딱 보더라도 그냥 쳐야 될 거는 그냥 보입니다.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이게 L자형으로 나왔는데 반등이 도저히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좋은 쪽으로 모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는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 여기 좋은 말인데 일부러 생략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면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이유를 모른다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 종목은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써 있는데 네. 맞습니까? 네, 그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저도 이제 펀드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사고 팔고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사냐면 어떤 종목을 사거나 어떤 지역에 들어가거나 할 때 사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그거를 문서화 시켜 놓죠. 근데 언제 파냐? 그 사는 이유가 소멸될 때 팔아요. 그 사는 이유가 확실해지지 않을 때 냅두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닌 상황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이유를 몰라요. 올라갈 때. 그러면 사실은 던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해야 돼요.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이. 근데 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매도를 어떻게 하냐?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핸드폰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나는 이 주식을 왜 샀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셔서 일 보실 때 항상 보세요. 주가도 보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던지셔야 돼요. 떨어질 때도 그 이유가 확신이 떨어졌다.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요. 아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중국을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되게 죄송스럽기는 한데, 중국을 주식을 그럼 언제 털어야 되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절하될 때 털으시면 돼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1달러 6.7 위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한 6.9 위안 정도를 육박해서 뚫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나시면은 그때는 그냥 던지셔야 돼요. 이게 중국은 사실은 환율에 모든 게 사실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2018년도 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30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딱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환율이 절하로 심하게 돌아서면 주식은 던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국 투자를 만약에 혹시 하시게 되면 화장실에서 하실 일이 더 있죠. 중국 환율도 꼭 아침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러 대 중국 위안화 환율이에요. 뭐 저희는 유로화 대 위안화 환율까지 보지만 달러 대 위안화 환율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가치가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유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던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중간 질문인데요. 중국 주식 중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CATL이라고. 근데 그거는 외국인이 못 사죠. 우리 같은 한국인. 네, 직접적으로 그 주식은 못 삽니다. 네, 그 주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중국은 왜 그런가요? 네, 좋은 주식은 CATL은 외국인이 살 못 수- 사고 홍콩에 상장된 그 3147 HK 에쿼티라는 ETF를 사시면은 거기에 CATL 주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식에 조금 마음이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ETF를 좀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혹시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최고라고 할 때는 중국 CATL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주에 보면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 이겁니다.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SOS를 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제 현직에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도 사실은 뭐 아주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제가 테슬라 얘기는 꼭 합니다. 테슬라 얘기는 꼭 하는데 지금 사실 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시고 가슴도 많이 아프실 거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생각을 뭐 일반 자동차 회사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제조업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아직 성숙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사춘기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춘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탈적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이 정도 일탈을 했으면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내가 멀쩡히 잘 밥 먹어 살 거고,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고시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잘 클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클 소지가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는 근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차트 한 번만 좀 바꿔 주시겠어요? 이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2017년에 샀을 때보다는 10배가 올랐죠. 예, 10배가 오른 주식입니다. 요 밑에 짜잘하게 깔려 있는 애들은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은 뭐 애들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GM, 포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때 주가를 같이 표시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제 나오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랑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만 봐도 이게 누가 이거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I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랑 일단은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꿈을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테슬라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사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여러 번에 나눠서, 그리고 이제 돈이 생겼을 때마다 아니면 이렇게 빠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조금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넣는 거죠. 와, 테슬라 주가가 1200불 하던 게 이게 액분하기 전에 그 1200불 하던 게 300불로 떨어진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회사가 성장을 하고 한 40% 가까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대수로 따지면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저렇게 빠진다? 이건 납득되지 않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테슬라를 2016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가지고 왔어요. 죄송하지만 전장으로 한 번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표시를 굉장히 해놨는데 이게 두 군데를 해놨죠. 2018년도 하반기 저희 주가 흐름 보이지도 않죠.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해놨습니다. 왜 이 두 개를 해놨냐면은 지금 주가의 하락이 저 때랑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 때를 표시를 해놓은 거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왜 그런지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저 때서부터 봤으니까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 때 안 보셨잖아요. 대부분 다 그 뒤에 이제 보시고 들어간 거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나오려고 한 거는 원래대로는 2017년도 중반에 모델 3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3.5년 이전에 모델 3 양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3.5년이나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 뻥쟁이라 그랬어요, 다. 저 양산도 못하는 모델 S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서는 무슨 장사를 하겠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비난이 많이 세지다가 2016년도 하반기에 모델 3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양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정확하게 2배가 뛰었습니다. 정확하게 2배가 뛰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 때는 미국 공장 하나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델 3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딴 데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야 본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이게 자동차 회사는 사실은 양의 게임이 있거든요. 이거는 퀀터티에 대한 게임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그 저 때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 정부랑 하고 있었을 텐데 얘기가 사실은 잘 안 풀렸죠. 왜 안 풀렸겠습니까? 2017년, 18년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화살표로 중간에 이렇게 쭉 쳐놨던 시기가 일론 머스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저 때가 테슬라가 굉장히 자금적으로도 힘들었고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었고 미래를 사실은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었죠. 이제 그러다가 일이 터지죠. 2018년도 때에 저기 위에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됐는데 제가 1번, 2번으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유튜브를 나가서 대마초를 피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저 때 뭐를 하냐? 이제 회사를 사기업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엄청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양산은 언제 더 하고 돈을 언제 버냐 니네 계속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그 주가가 이제 확 빠져요. 저렇게. 근데 그래도 사실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들이 좀 있어서 저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본전까지는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저 때가 딱 언제냐면 일론 머스크가 애플한테다가 회사 그냥 팔아버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뭐 저기 팀쿡한테 뭐 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는 하지만 한 사람한테만 했겠습니까? 비밀리에 여러 사람한테 했겠죠라고 이제 저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는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오너가 회사를 던진다라고 하는데 누가 저거를 계속 보유를 하겠어요. 주가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시기였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019년도 중반까지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죠. 아까 제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중심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제정신을 차리죠.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차립니다. 왜? 2019년도 초반서부터 2019년도 10월 달까지 중국 상해 공장에 삽을 뜹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중국 상해 공장이 오픈을 해요. 엄청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이 풀리니까 다시. 그래서 다시 집중력이 돌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뉴 프로덕트 모델 Y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델 Y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사실은 이전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모델 Y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도 6월 달, 9월 달로 접어들면서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나오게 되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는 계속 생산 캐파를 키워야 돼요. 계속 생산 캐파를 키워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수요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그 익스펜션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저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회복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작년 차트입니다. 그 망할 놈의 트위터가 뭔지. 이제 트위터 산다고 이제 처음에 난리를 쳤죠. 난리를 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연초에 얘기를 하고 4월달에 한 일이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440만 주를 팝니다. 4월달에 팔아요. 팔면서 제가 밑에 파란색 선으로 해놓은 거는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더 빠지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시장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져요. 뭐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시장 때문에 시장보다 덜 빠지죠. 덜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나마 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때까지. 아, 대단하죠. 진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이 한 2%가 조금 안 돼요. 엄청난 대주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만큼 전 세계 리테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예요. 그럼 믿음이 있죠. 그래서 440만 주 팔았는데도 버텨줬어요. 이제 근데 이 믿음을 8월 달에 아주 과감하게 져버리죠. 저거에 2배 되는 양을 던집니다. 또 시장에다가.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갸우뚱하기 시작한 거예요. 갸우뚱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 때까지만 해도 조금 믿어줘요. 이제 조금 믿어줍니다. 그래서 믿어줘가지고 그나마 좀 버텨요. 버티기 시작하는데 9월 달서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트위터 주식을 저 때는 안 빠졌던 이유가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매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주고 벌금 내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덜 빠진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9월 달 접어들면서부터는 아니다, 얘가 진짜 사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시장에 퍼진 거죠. 이제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이제 11월 달에 터지는데 무려 2천만 주 가까이 되는 주식을 시장에다 내다 던집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거기에 아예 회사가 샌프란시스코니까 트위터가 거기 가가지고 본인의 시간의 80%를 거기 가서 쓰기 시작해요. 이제 이걸 누가 믿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은 많이 던졌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이 이 업을 전문적으로 그냥 이 업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샀던 이유가 무너지면 던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EO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거나 CEO를 못 믿을 상황이 되면은 주식을 던집니다. 던지는데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많이 먹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번 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죠. 한 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넘게 올랐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이유를 한번 다시 이제 대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일론 머스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냐 너는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트위터 CEO를 뽑아다가 그 자리에 앉힌다 누구를 뽑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집중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지는 저는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제품 이거 나왔어요. 이번에 사이버 트럭 여름서부터 양산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2년 연기됐어요. 2년 연기돼서 저거 양산된다라고 얘기 나서 굉장히 사실 반응이 뜨겁기는 하지만 저는 내심 이거 한 쿼터 정도는 더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는 완전한 동그라미는 아니고 한 3분의 2 동그라미만 저는 좀 쳐주고 싶어요. 세 번째 익스펜션. 이거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도 짓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멕시코에다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익스펜션도 사실은 동그라미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과는 사실은 회사가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굉장히 회사가 커졌죠. 한때는 S&P 500 5등 6등까지도 올라갔던 시총을 가졌던 회사고 지금은 LVMH 회장보다 부자가 적지만 돈이 많지 않지만 한때는 전 세계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S&P 500 내에서도 지금 10등 밖으로 아마 넘어가 있죠 지금. 예, 10등 밖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진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IR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꿈을 보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이 꿈이 구체화가 되는 단계를 우리가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트위터를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차장님도 계시지만 기자들한테 이거를 정식으로 포멀하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루트가 없어요 테슬라에. 저게 생겨야 돼요. 저게 생기면 굉장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상황이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정말 애플만큼의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은 저거를 이제 맞춰가고 있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식에 대한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야 나는 포드 그 F150이 그 저기 사이버 트럭보다 더 나을 수도 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의 자동차랑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아예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테슬라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자율주행차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레셔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매매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지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저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데 다른 분한테는 추천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주식이 맞는 분은요, 삼바 주식 잘하셨거나 모더나 주식 잘하신 분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그 전전 차트 본부장님 그 첫 번째 차트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2015년부터 봤거든요. 2015년에 얘 주식이 4배 올라가고요. 그때 한국의 음극재, 양극재가 한 40~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2분기에 EPS 1센트 났다고 막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요. 일단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요. 그때는 아이언맨하고 동급이었잖아요. 그냥 미국인들의 꿈의 현실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한 축을 담당했고 또 한 축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급받고 싶어하는 수요, 아주 얕은 공급, 그거를 채워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램프업 되면은 말씀해 주셨죠? 기가팩토리, berlin에 짓고 막 샹하이에 짓고 이러니까 막 이제 우리들의 꿈을 현실화 시켜주니까 주가가 확확 뛰었거든요. 이게 누가 했었죠? 모더나가 처음에 백신 만들었을 때 100만 도주, 500만 도주, 1억 도주 찍으니까 주가가 팡팡 뛰었었죠. 또 어떻게 됐죠? 운동 송도에 한 번씩 다 운동 다녀오시잖아요. 그럼 갔다 올 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보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또 주가 레벨이 팡팡 뛰지 않습니까? 테크가 있고요, 수요가 많고 뭔가 이렇게 꿈 있는 주식은 램프업,
꿈을 현실화 시켜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힘들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이게 됩니다. 이게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큰 파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험한 산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차산만 해도 이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요, 투자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자를 높이거나 분모를 줄이면 투자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테슬라는요, 분자도 엄청 크고요. 근데 분모도 그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중 강연이 있거나 그 저희 포트폴리오에 할 때 섣불리 넣지 못해요.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기업의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분모를 버틸 수가 있는데요. 저 분모의 크기를, 리스크의 크기나 볼러터리티의 크기를 알잖아요. 우리는 간이 큰지 간이 작은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매매를 할 때 내가 이 파도를 버틸 수 있는지 그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 분모가 커지는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램프업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공장을 지을 때 삽 뜰 때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뭐 하고 사고 치고 변동성 크고 굳이 그거를 버티지 못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앞서서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러니까 막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진짜 그 공장이 많아지니까 막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하고 소통한다. 그럼 우리의 신뢰를 쌓을 수 있겠죠. 그럼 정말 100점짜리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테슬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분들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거시경제 파트에서 막간으로 도입했습니다. OX 퀴즈 하겠습니다. 거기 OX 드시고 잡으시고. 그래서 두 분 모두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테슬라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OX로. 하나, 둘, 셋. 아 예. O 드신 우리 황 본부장부터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가 사실은 더 엎어 올라오고, 또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 테슬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위터를 왜 샀겠어요? 트위터를 산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위성도 띄우고 테슬라는 이제 이 모든 거를 사실 다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르지 않는 시장의 정보를 위성으로 받아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AI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구현을 할 수도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꿈에는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논란들이 많아요. 뭐 가격도 사실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많고, 뭐 승차감도 사실은 뭐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모델 Y 뒷좌석에도 차보긴 했지만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좋냐면 전기차는 일반 차들보다 차 무게가 30%가 높습니다. 30%가 높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여기 저보다 자동차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동차에는 우리가 차의 승차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샥 업서버라는 게 들어가죠. 그거를 뭐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일반 차는 뭐 코일을 넣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전자 시스템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가 워낙 사실은 무거운 상황에서 속도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좌석까지는 사실은 조금 괜찮은데 뒷좌석이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1억 5천 정도 가까이 되는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뒷좌석을 타도 이제 조금 나은데, 이제 이 모델 3나 모델 Y를 타게 되면은 뭐 승차감이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예측들을 보면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에 침투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침투율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신차들 중에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 전기차가 나올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50%까지는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중에 신차 중에 5대는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를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제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 현대차가 테슬라를 뛰어넘는 그런 기술력이 생겨서 MS가 전 세계 1위가 되거나 미국 내 테슬라의 MS를 앞지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대차 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저 상황을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력 차이가 제가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꿈을 실현해가는 단계, 이 단계가 굉장히 좀 거칠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도 이제 물려주고 싶은 게 이제 보면서 배우라는 사실은 취지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초과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면 예, 종목을 한번 그러면 지금 펼칠까요? 예, 예. 사진이 잘 나오네요. 저거는 한 7년 된 사진입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 주식 종목은 일단 한 6개 정도로 사실은 좀 추려봤는데, 삼전, TSMC, ASML, 브로드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구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4개 종목 중에 하나만 투자하셔도 좋고, 뭐 2개만 하셔도 좋고, 뭐 4개를 다 하셔도 사실은 좋습니다. 전 반도체 섹터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배당이 굉장히 사실은 좀 높기 때문에 꾸준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어서 사실은 넣어놨고, ASML 같은 경우는 완전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 같은 경우는 괜찮고, 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좀 좋으니까 괜찮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번으로 넣어놨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실은 넣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의 1등 종목이 애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히 사고 있고 그 레셔널이 있죠. 애플을 다 많이 안 사는 이유는 애플이 부침이 있어서 그래요. 중국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이분들이 애플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이 싫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애플인데, 애플을 사실은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애플을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애플은 앞으로 향후 10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애들이 나중에도 충분히 애플이 그래도 S&P 500 안에 한 5위 안에는 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저는 명품 주식이 굉장히 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후대에도 더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딸만 둘 있는데 지금 중학생인데 나중에 LVMH 팔아서 그냥 LVMH 백 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주식을 오히려 차라리 저는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라일릴리 같은 케이스는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좀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기는 할 텐데, 뭐 뉴스 기사에서 보시기는 했지만 하셨겠지만 올해 말에 엄청난 신약이 나와요.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kg가 넘는 사람들의 체중을 20% 줄여주는 약이 나오는데, 좋겠다, 나 맞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상인들한테는 안 놔준대요. 이게 100kg가 넘어야지 놔준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할 때도 다 100kg가 넘는 사람들 이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놔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일라일리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그 상품군 자체도 굉장히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당뇨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약들이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정말 달고 사는 병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걱정해야 되는 병인데도 이쪽이 가지고 있는 이 약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약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6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백 의원님도 까시죠. 네, 제가
뭐 종목 어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모자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최소한 한 90% 돈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원래 부자는 샤이합니다. 자산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자산이 많으시면 지금 넘기세요. 주식을 쌀 때. 그냥 쌀 때 넘기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지금 막 내려니까 지금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저처럼 이제 저는 자산이 막 많이 있지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많이 없으니까 저는 조금씩 모아주고 있거든요. 아이한테. 저는 조금씩 모아줍니다. 제 이제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제 잠깐 테슬라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넘기는 이유는 뭐냐면 골이 그러니까 물론 봉우리가 높으면 골도 깊죠. 근데 그런 주식은 저한테 애들한테 잘 못 남기겠어요. 애들은 좀 평탄한 게 갔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 마음을 저는 하더라도 아빠는 마음이 힘들어도 아이한테는 좀 못 남기겠다 뭐 그런 개념인 거고요. 조금씩 모아서 이 아이가 혹은 손주가 좀 크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게 제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친구가 열심히 한 앞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MOAT라는 겁니다. 모트라고 하고요. 이게 해자. 그러니까 왜 성 만들면은 주위에 물 파잖아요. 군사들 못 들어오게. 그걸 해자라고 하고 영어로 모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냐? 워렌 버핏께서 50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가진 해자, 특허, 점유율, 뭐 압도적인 브랜드, 로열티, 아니면 원자재에 대한 뭐 압도적인 우위,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 저 모트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오를 때 조금 더 오릅니다. 저거를 이제 모닝스타라는 데서 지수를 만들고 그 운영은 이제 베넥이라는 데서 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매년 출장을 갔어요. 시카고에서 가장 큰 투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저 지수 운영하는 팀을 매년 런치 미팅을 했었습니다. 한 3년 만나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니까 제 돈을 떠나서 제 아이의 돈이나 아니면은 고객분들의 자녀, 손주가 있을 때 저걸 한 100불씩만 월에 모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다음 페이지에 그 차트가 있나요? 요건데요. 요 빨간색이 ETF S&P 500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제 리오라고 해서 제일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 핑크색이 모트라는 주식의 ETF거든요. 보시면 조금씩이에요. 그래요. 조금씩. 근데 저게 누적이 되고 오랜 기간에 가면은 가장 빛날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는 이런 ETF, 이런 주식을 모아주고 싶거든요. 이게 가치 준 것 같은데 사실 안에 애플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어떤 데 가치주 들어가고 뭐 에너지 주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비중 1위는 뭔가요? 여기는 재밌는 게 네. 압도적으로 비중을 담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비중을 거의 차이가 없게 넣어둡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보장해 줄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두 번째로 제가 ETF를 하나 또 넣어놔 아닙니다. 그 전 페이지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XLV인데 M이라고 들어가 있네. X입니다. X로 시작하고 ETF 이름이에요. XLV거든요. 뭐냐면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사기엔 좀 비싸긴 하지만 제가 XLV를 제 포트폴리오에 늘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헬스케어 투자할 때 한국 말고 미국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도 그냥 ETF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고민을 했거든요. 한미약품이 막 상가고 막 날아가고 기억나세요? 이상인 그 제품을 파니까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막 날아갔는데 제가 그때 고민을 했었어요. 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왜 팔아먹을까? 옛날에 기억나세요? LG생가가 한국에 최초의 신약을 내줘서 막 훈장받고 그러지 왜 안 할까? 근데 제가 오해한 게 있었죠. 여러분 헬스케어는 하이테크 업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규제 산업이에요. 규제 산업은요 투자할 때 규제 당국의 힘이 가장 큰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의 FDA, KFDA 통과하면 고객이 몇 명? 5천만 명. 미국은 통과하면 몇 명? 3억 명. 바로 위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바로 갖다 팔 수 있고 유럽에 허가받기 편하고 중남미까지 바로 시장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약사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박사급 인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두 번째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사와야 되잖아요. 세 번째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유, 약 끝나면은 또 소송해서 내 파는 약 더 길게 하고 제너릭 밀려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특허 제일 많은 나라, 박사 제일 많은 나라 어디죠? 미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파이프라인만 5개 많다 하잖아요. 저희는 30개 기본이에요. 아까 일라이 릴리도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 안에 머크도 있고 뭐 존슨앤존슨도 있고 좋은 회사가 많은데 그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엑셀브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 애플은 참 좋아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늘 친구처럼 넣어놓거든요. 지금 제가 아마 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테슬라가 보여줄 꿈을 애플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망해가던 기업인데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서 다시 커집니다. 마치 독수리가 부리를 쪼아서 다시 나오듯이 정말 이게 MS 오피스 팔아서 이 윈도우즈 팔아서 막 성장하다 그게 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초거대 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업으로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좋아하고요. 제가 글로벌 럭셔리 보여드릴 거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도 좋고 그 안에 뭐 파크 시스템즈, 솔브레인, 뭐 ASML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턴할 때 좀 보셔야 됩니다. 턴할 때 경기가 돌아 나갈 때 이게 약간 선행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이런 B2B에 테크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B2B 기업 대 기업으로 아주 하이테크 기업들. 얘네는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총이익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출 총이익률을 누가 결정하면 프라이스 가격 P 곱하기 Q 퀀티티 물량이거든요. 우리가 가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퀀티티에 대한 물량에 대한 예측만 하는데 호황일 때 D램 반도체 재고 4주, 불황일 때 12주, 최근에 20주 넘어서 막 21주, 22주 찍었죠. 이러한 것들이 꼭지에서 내려올 때 가장 턴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많이 올랐고 65,000원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거보다 1분기에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은 4분기로 갈수록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뭐 인터넷에 나오는 농담처럼 뭐 8만 원대, 9만 원대 사셔서 뭐 85층에 있습니다. 90에 그 턴을 바라보면 지금 조금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고요. 글로벌 럭셔리 저도 좋아합니다. 본부장님 좀 좋아하는데 제일 밑에가 이제 코덱스 주식, 이 캐링이 빠졌네요. 요 핑크색이 루이비통, 빨간색이 에르메스거든요. 저는 에르메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올해 그 책 읽어보셨나요? 트렌드 코리아 2023년도? 서문에는 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써서. 근데 김난도 교수님 키워드 중에 평균 실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마케팅 조사할 때는요, 이 많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평균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비가. 근데 이게 점점 양극화되면서 평균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옷은 유니클로 가서 세일할 때 입는데 백은 여기 다 에르메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버킨백하고 남편분들이 다 사주셨죠. 여러분 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돈 벌어서 사면 됩니다. 아니면 대기 걸어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건 뭐냐면요. 돈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거든요. 근데 있는 분들은 뭐 산다? 어설픈 중간 메스티지는 사지 않는다. 하이 퀄리티, 하이 브랜드만 사거든요. 그게 에르메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과의 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아주 우등생 여성 구독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르메스 백과 만약에 루이비통 백이 있으면 어떤 걸 집으실 거세요? 당연히 에르메스의 그 아름다운 갈색, 약간 붉은 갈색을 당연히 집으시겠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퀄리티에 대한 거는 저 한 3개월 전에 쓰지 않았나요? 42% 빠지고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조정받을 때는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사놓고 나중에 올라오면 그걸로 바꿔서 백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혹시 없습니다. 그럼 그 전 페이지에 올라가서 제가 총 5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주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운 기자님처럼 미리 이렇게 돈을 확 주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직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런 ETF를 통해서 특히 한국에 없는 것들, 저 모터 안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나 아니면 P&G 같은 경우 저희 부모님이 히말라야 사시거든요. 인도의 북부에 사세요. 약간 사시는 데가 2,000m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화실이 3,000m. 뭐 물건 살려면 그 시골의 오지에 가도 코카콜라는 팔고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샴푸는 팝니다. 질레트 면도기도 팔고 이게 P&G죠. 그러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저 ETF. 물론 비싸지만 팝니다만 그러한 종목들을 저는 자녀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잘 들으셨겠지만 여러 번 나온 이름이 있잖아요. 그 워렌 버핏 이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 그 워렌 버핏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나이입니다. 60세 이후에 돈을 다 벌었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셔갖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